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은 국력이 급격하게 커지게 되고 이렇게 넘쳐나는 힘으로 해외 식민지 개척에 나서게 됩니다. 영국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기세로 영국은 해외에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하였습니다. 당시 영국이 차지한 식민지를 모두 합하면 그 면적이 몽골 제국보다 더 넓었으며 지구상 육지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인 대영 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은 이러한 식민지 건설이 한창이었던 시기로 영국은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위치한 케이프 지역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곳은 희망봉이 있는 곳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갈 수 있는 해상 요충지였고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기후가 선선했기 때문에 진작부터 이곳을 식민지로 차지하였습니다. 영국은 이 케이프 지역을 기점으로 식민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였는데 이때 방해가 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케이프의 동북부에 위치한 줄루족이었습니다. 줄루족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세력을 키워나갔으며 1819년경에는 주변 부족들을 굴복시키고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 군대를 파견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쟁을 피하고 통상을 내세우면서 유화적인 식민지 건설 방식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줄루족은 자존감이 높고 전투력이 강해서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줄루족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영국은 줄루족이 영국의 국경을 자주 침범하였다고 하면서 서서히 명분을 쌓아갑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영국인 측량기사 2명이 줄루족에게 잡혀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제 결정적인 전쟁 명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국은 줄루 왕국의 국왕 세테와요에게 배상금으로 소 600마리를 지불하고 군대를 해산하며 선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줄루족으로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답신을 보내지 않았고 이렇게 영국과 줄루족의 전쟁은 시작됩니다. 1879년 1월 영국군은 총 1만여 명의 병사를 3개의 부대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향에서 줄루족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에 줄루족은 주변의 전사들을 모집하여 5만 명으로 대응에 나섭니다. 영국군의 제3종대는 4,700명이었는데 이산들 와나라는 110m 높이의 바위산에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영국군 사령관이었던 첼름스포드는 이곳의 땅이 딱딱하다는 이유로 방어진지를 구축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줄루족이 인접해 있다는 정보를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몇몇 작은 전투에서 줄루족들은 창과 방패를 들고 달려들었으며 영국군은 원거리에서 총을 쏘아 이들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줄루족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첼름스포드 장군은 3종대 병력의 대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이산들 완화에는 이제 1700여 명의 병력만이 남게 됩니다. 이때 줄루족 2만 명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영국은 총을 쏘며 대응하였지만 그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당시 영국군이 사용한 총기는 마티니 헨리 라이플이었습니다. 이전의 총기는 총구에 화약과 총알을 넣고 발사하는 머즐 로딩 방식이었으나 마티니 헨리는 현재와 같이 탄알과 화약이 함께 결합된 총알을 넣고 공이로 총알을 쳐서 발사하는 블리치 로딩 방식의 총기였으며 분당 12발 사격이 가능하고 유효 사거리가 350m, 최대 사정거리가 1700m였습니다. 이 총기는 사거리가 길고 재장전이 빨랐지만 이산드라나 전투에서는
그 이점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줄루족 전사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영국군을 힘들게 했던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국군의 탄약상자였습니다. 탄약상자는 두꺼운 나무 판자로 만들어졌으며 내부는 양철로 둘러져 있고 외부에는 두 줄의 구리선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덮개는 나사못으로 봉합되어 있어서 드라이버와 같은 공구가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열 수 있었습니다. 탄약은 매우 중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견고하게 보관하는 것이 상식일 수도 있겠지만 급박한 전투 상황에서는 한가하게 드라이버를 돌릴 수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이 탄약 상자를 강제로 뜯어내어 사용해야 했습니다. 당시 영국군은 약 40만 발의 실탄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병사들이 소지하고 있던 실탄은 금방 바닥나 버렸습니다. 줄루족은 그들의 특기인 거친 뿔 전술을 구사합니다. 젊은 전사들로 구성된 뿔 집단이 적을 포위에 들어가고 숫자가 가장 많은 사슴 집단이 적의 정면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비 부대이면서 베테랑 전사들인 사자 집단이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섬멸하는 전술입니다. 압도적인 숫자로 밀고 들어오는 줄루족 전사들에게 영국군은 무너져 내립니다. 영국군의 대부분인 1300여 명이 전사하였으며 줄루족은 3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지만 결국 줄루족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이후 이산들 완화 전투로 불리게 됩니다. 이산들 완화에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또 하나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록스 드리프트 전투인데 영국군의 보급기지이면서 야전병원인 이곳에 줄루족 4000명이 기습해 들어옵니다. 영국군은 1개 중대인 130명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30명은 부상병이었습니다. 그들은 줄루족으로부터 완전히 포위되었기 때문에 도망갈 곳도 없어 죽을 각오를 하고 방어전에 임합니다. 16시간의 전투 끝에 영국군은 드디어 줄루족을 몰아냅니다. 줄루족은 350명이 전사하였지만 영국군의 전사자는 1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공적을 세운 11명은 여왕으로부터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산들 완화에서의 패배 소식이 영국에 전해지자 대중은 분노하게 되고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영국 정부는 추가적인 전쟁에 휩싸이고 싶지 않았지만 대중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국은 대규모 증원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지만 또다시 첼름스포드 장군에게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령관으로 우줄리 중장을 보내기로 합니다. 첼름스포드 장군은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후임 사령관이 오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임 사령관이 도착하기 전에 서둘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원부대가 도착하자 영국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을 개시합니다. 크고 작은 전투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줄루 왕국의 수도인 울룬디까지 진격합니다. 줄루족이 사력을 다해 저항하였지만 이제 영국군은 줄루족을 우습게 보지 않았고 전력을 다해 공격합니다. 소총과 기관총, 대포의 일제 사격 앞에 창과 방패를 든 전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투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영국군은 12명이 전사했지만 줄루족은 1500명이 사망했습니다. 세테와요 국왕은 화평을 요청하였지만 첼름스포드 장군은 교섭에 응할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수도 울룬디는 소각되어서 잿더미가 되었고 세테와요 국왕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거대했던 줄루 왕국은 13개의 지역으로 분할되어 영국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줄루 전쟁은 식민지 케이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전쟁의 성격이 강했으며 그 밖에 경제적인 이익은 별로 없었습니다. 영국은 줄루 전사들이 강력한 전투력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고 다시는 이들과 상대하지 않기 위해 이후 원주민들이 민족 자결 의식을 제한하는 식민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줄루 전쟁이었습니다.